네, 김영우의 대선 진단. 오늘은 어제 있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의 어떤 8개월 만의 회동을 갖다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 파장이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이렇게 진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100일을 남기고 이제 이 회동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이 회동을 통해 얻을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득실,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도 예를 들면은 이명박 심판론 때문에 한나라당은 무너질 것이다. 실제 지방선거가 그러했죠.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 어떤 박근혜 후보가 어떤 마지막 벼랑끝 전술로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규를 바꾸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 이상돈 이런 위원들이 연일 청와대에 공격을 했죠, 강공을. 그러면서 국민들이 뭔가 새누리당과 또 이 박근혜와 현재 이명박 정부 또 이명박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주었고, 이것이 어떤 승리에 상당히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친인척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덕 전 의원의 전 국회 부의장의 어떤 구속,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 MB 정권의 어떤 비리 부분에 큰 방점을 맞춤점을 찍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탈당이 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이렇게 낳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오히려 정치적 회동을 하면서 서로 화합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어떤 이 대선 과정에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덕으로는 금방 말한 대로 총선 때처럼 보수 진영의 어떤 총력 화합하는 모습과 현재 경선 이후에 비박 주자들의 어떤 결속, 나아가서 이재호 의원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 요즘 이렇게 박근혜 이 후보가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강폭 행보, 하나는 어떤 대통합의 기치를 내가고 있고, 하나는 이제 민생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합의 연관선상에서 어떤 보수 진영의 대합 차원에서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민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장에 다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주로 했죠. 예를 들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영어세 영유아 보역 때문에 어떤 전면적 학춤, 이런 문제를 갖다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얻어낸 것. 이런 크게 말해서 자기 본인의 대통합과 민생 행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시그널을 갖다 얻어낸 게 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로 봐서도 당장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또 말도 많은 모바일 경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청와대와 대선 집권 여당 후보 간의 해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한 것, 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야당으로서는 크게 대선 전략상 마이너스다. 예를 들면은 야당이 지속적인 어떤 이명박 정권 심판론 이런 부분으로 어떤 코너로 몰고 가고 했다면은 이런 해동이 벌어질 수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친박 진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찍은 사진이 표에 뭐 도움이 되겠냐, 보수표는 다 결집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 20, 30대라든지 중도 세력한테는 반감만 주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동이 있게끔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야권의 진보당도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측면에 현재의 대선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근혜다 해서 어떤 둘을 일체시키면서 심판론이 이게 이월되도록 하는 뭐 이런 이제 공격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좀 미미하다 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받을 때 그때 선거 중립 시비에 걸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찌 말하면 대선 후보, 여당의 대선 후보가 자기 공약으로 추천하고 있는 부분을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거기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것은 계속 중립성 시비에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점은 아마 앞으로 이 플러스에 못지않은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있는 정책은 차원한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정치적으로 안고 간다는 기조가 이제 4.11 총선 이후 보이지 않는 손논란도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이제 대선에서의 정치적인 효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신다면. 그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이번 경선 전에 정몽준 이재 후보가 룰 경선 문제로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 세력으로 보면은 뭐 지금 반이 안 되는 세력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반쪽짜리 경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경선 과정에서 어떤 비박주자들이 엄청나게 그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가 그러한 네거티브 공격에 자기가 뭐 정말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할 정도의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어떤 전면에 서서 공격을 받은 적은 2007년도 경선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흔히들 2007년 경선의 트라우마가 룰 경선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좀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에는 어떤 성숙된 어떤 리더십을 이 제대로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단련이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그러한 공격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오히려 막 다쳐져 버리고, 예를 들면 공격지향적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도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 자세히 그 검토해서 법정 대응까지 고려하라. 라는 아마 지금 강경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반면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합, 대합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전에 그 정봉준, 이재원 의원 그리고 현재의 비박주자들을 함께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먼 원정을 이렇게 떠나는 데서 자기의 어떤 아군의 진영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떠나는 꼴이 되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그 회동이 지난번에도 그 새누리당 만들면서도 그때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들에서 김무성 의원이 예를 들면 공천 탈락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때 한간에서는 이건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그 중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탈당하는 부분들이 속으로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의 박근혜의 대항마 혹은 어떤 공격 세력들에서 뭔가 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야권에서 이제 뭐 공격하는 이명박근혜 프레임은 이제 뭐 공고해졌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말하는 100% 대한민국 뭐 여야를 가지 않는 대통합 이런 이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재의 어떤 야권이 기사회생한 데는 2010년도 그 지방선거 때 승리하면서 그때부터 숨통을 트이게 되면서
어떤 직권이나 희망을 가졌었죠. 그렇죠. 2006년 지방선거, 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최소한 뭐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야권에서 다시 직권을 꿈꾸기는 어렵다는 정도였는데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승리하면서부터 이 12년도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과 꿈이 이제 싹 떴던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2008년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촛불 시위였어요. 이 그 촛불에서 그때 이 10대 후반의 그런 고등학생들 그리고 20대 친구들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이 30, 40대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강범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예를 들면은 그 갈라서게 된 거죠. 이게. 그것이 지금 현재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공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 강범 세력이 박근혜하고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박근혜는 보수의 화합이 지금 중요한,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중도층으로 어떤 대선 전략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모순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대통합 행보에서 봉화도 가고 그리고 그 전태일 재단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전에 협의하는 모습 없이 일방통행시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역사인식의 문제입니다. 그 역사인식이 지금 젊은 층이 이준석 비대위원이라고 그 20대 새누리당의 그 친구가 그 이야기했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5.16에 대해서 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안티가 많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나와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이미 5.16이 그 군사 반란의 별난이라고 배우면서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100% 혹은 대통합 항모에 이어지면서 이번에 그 정책 해동이 또 한 번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권으로 넘어가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사실 전북 경선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했는데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이 바람에 이렇게 뭐 투표수가 좀 낮아진다서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누적으로 과반 투표율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전북하고 인천 경선을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상당히 이 후보들 지지율이 참 난쟁이 지지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국민 감동 드라마를 이루겠다 해서 참 시작된 건데 참 안타깝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 자체의 어떤 문제점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바일 선거입니다. 모바일 선거는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모바일 선거가 정말 이 완전 국민 경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무기고 그리고 이것이 젊은 층들을 특히 끌어들 수 있는 무기다. 그래서 이 모바일 선거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야권에서는 뭐 최대의 어떤 시대적 무기를 이렇게 한 거고 이 여권은 이게 벌벌 떨었었죠. 그런데 이 최고의 도깨비 방망이 모바일 경선이 실제로 완전 국민 경선의 어떤 정신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그 전북도 그랬고 강원도 그랬고 뭐 그랬는데 당신과 민심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 현장 투표에서는 손 후보가 50% 정도, 문 후보가 18% 정도인데 모바일에서는 문 후보가 50% 가깝고 손 후보가 37% 정도 가깝죠. 이게 인천 경선에서는 아예 그 손 후보가 그런 말도 했죠. 3만 명 이미 투표하고
450명을 앞에 두고 지금 그 연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연설 후 모바일 투표로 그 방식은 차제에 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원선거라는 거죠. 동원선거는 어느 당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동원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온 정치인들이, 온 국민들이 축제로 나서는 어떤 그런 전당대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길이 멀다.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동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속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나온 게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예를 들면 6구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73%에 달했던 그 투표율이 지금 한 55% 정도 되고, 이 민주당의 어떤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인 전북에서는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차제에 민주당은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번 전북 선거가 차지하는 위치는 컸죠. 이 속에서 어떤 지금 이제 무언가 변화의 모멘텀을 이루겠다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룬 게 하나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전북 선거는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그 누적 가반에서 좀 미달하게 됐다 하는 거고, 정세인 후보가 역시 자기 거점이었던 전북 지역에서 치고 올랐다. 뭐 등수의 변동은 없지만 누적에서 상당히 김두관 후보랑 가깝게 됐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 6전 6성을 나타내면서 50% 투표율을 갖다가 했죠. 근데 손학규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 여기서 그래서 한 26.5%를 달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김두관 후보하고 한 11% 정도 차이 나겠고 25.78대 14.74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가능하겠구나. 또 결선 투표 열리겠구나.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남은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좀 세고 문재인 후보랑 서로 1, 2를 할 거지만 분수령은 안만 해도 9월 6일 날 열리는 그 전남 경선, 강주 전남 경선을 봐야죠. 두 지역 합해서 13만 9천 명 정도가 이 다락의 메모드급 선거인단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서 지금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좋았잖아요. 뭐 40%도 못 미치는 이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강주 전남에도 비슷한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결선 투표는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지고, 아마 그 이후로 2, 3위 혹은 2, 3, 4 간에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에서 여러 가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모든 관심은 이제 주중에 있는 광주 전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경선 전망 아까 잠깐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씀 시원하게 하시면은.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1인 거는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래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 가반은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상, 흐름상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어떤 고비들은 잘 왔지만, 어떤 폭발적인 어떤 대세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떤 대세론에 서 있는 후보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대세론에 서 있었으면은 이 전북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은 누적에서 50%를 넘었어야 되는데, 전북 인천에서도 인천에서 가까워 거기서는 특거리 50%를 했지만, 예를 들면 전체적인 누적 50%를 넘기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본래 또 가방이랑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 1위가 예상되고, 여기에서 경남에서 어느 정도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느냐 따라서 2, 3위 경쟁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측컨대는 손학규 후보가 지금 광주 전남 올인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상당한 어떤 득표율 속에서 그 2위를 차지해서 근데 결선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 즉 이 정세균 후보도 범친노라 볼 수 있죠. 예. 이 전에 대표할 때 친노 부분과 함께 꾸려왔던 예. 거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연대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리고 손학규 후보와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가 경선 초반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의 전선에 서 있었지만 또 김동완 후보의 범친노라 그러잖아요. 예. 많은 부분들이 지지자 중에서 친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김두관 후보 내에서도 사정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가 이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선거 혁명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예측대로라면은 결선은 어렵더라도 이게 결선은 투표는 진행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총국적인 후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능구의 대선 진단 마쳤습니다. 또 수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